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에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데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했던 금액이 기존에 알려졌던 6,200억 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만기 금액까지 합치면 총 환매 중단 규모는 1조 3,500억 원이었고 환매 중단을 유발한 펀드도 2개가 아니라 3개였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오늘 하루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KTX는 26% 감축 운행됐고 광역전철의 열차 간격도 평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중 하나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투자한 소액주주만 6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업과 정부 사이 대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화제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입니다. 기업은 늦춰달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보완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말하자면 이 주 52시간제 보완을 공식화한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꼽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달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벌 유예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며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보완책은 뭔가요? 네, 정부와 여당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도 6개월 계도 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당국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시행 유예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 부총리를 만나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과 경제 상황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최은지 장가입니다. 이 주 52시간 제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의결했는데요. 이 부분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이제는 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탄력근로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이번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도 짚어보죠. 네, 탄력근로제는 이번 주에 6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엔 40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 52시간제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단위기간 3개월 내에서만 이런 근로시간 분배가 허용됐다면 앞으로는 6개월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만 과로나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 측에 조건을 달았는데요.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기존 초과 근로수당분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경사노위에서 의결됐다고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국회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보고 경사노위 자체에서도 이 방안을 의결하는 게 좀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은 이미 지난 2월에 나왔는데요.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을 대표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들이 합의안 의결을 보이콧하면서 경사노위는 7개월간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협회끼리 합의안을 만들고 계층별 위원들은 거수기 취급한다며 반발이 컸는데요. 예. 결국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청와대에 경사노위 재구성을 요청해 계층별 위원들을 사실상 갈아치우면서 2기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좀 해보면 탄력근로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탄력근로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사노위는 이번 최종 의결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문성현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뒷북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경사노위 안을 두고 여야가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돈을 제때 못 돌려준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매 중단 금액이 기존엔 6,200억 원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내년에 환급해야 할 돈까지 합쳐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환매 연기를 유발한 투자 펀드도 2개가 아니라 총 3개였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라임 자산운용이 제때 투자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환매 연기를 통보한 금액은 6,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2개의 모펀드에 편입된 자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돈인데 고객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SBS CNBC가 단독 입수한 한 판매 금융회사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라임 측이 판매 금융회사에 통보한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총 1조 3,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려진 금액 6,2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입니다. 이 1조 3,500억 원 규모 자금은 모두 3개 모펀드에 편입된 5개 상품 자펀드의 고객 돈인데 올해 만기는 물론 내년과 내년 이후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만기인 고객도 제때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1.3조가 이제 전체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중에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6,200억이래요.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연될 수 있으니 폐쇄를 하고 다 통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그걸 돌려주겠다 한 거잖아요. 운영사 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고객한테 내년 만기라고 해서 안 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판매사별로 환매 연기 금액을 따져보면 우리은행이 3,4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환매 연기를 유발한 모펀드는 당초 알려진 2개 외에 무역금융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자금은 총 2,630억 원으로 해외 무역금융 모펀드와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출채권에 투자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DLF 사태의 주요 금융사였던 우리은행이 이번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으로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텐데 연달아 문제가 겹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향한 의혹의 시선도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우리은행의 이 펀드 판매량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8월 말 기준을 봤었을 때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운용 자산이 5조 3,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서 보면 은행권에서 따져보면 우리은행이 8,808억 원어치를 판매해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신한은행이 4,926억 원, KB하나은행 1,800억 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건 이 각 은행별로 취급한 라임 자산운용 펀드의 전체 자산이고 네.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의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펀드 총 판매 잔액을 보면요, 앞서 보신 것처럼 플루토라든지 테티스 그리고 박규준 기자 보도처럼 무역금융 펀드까지 합산했을 때에 1조 3,500억 원인데요. 예. 이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은행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5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하나은행도 860억 원을 판매했고 신한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2,600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는데 역시 우리은행이 독보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전체 펀드 전체로 봐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펀드만 놓고 봐도 우리은행이 은행권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판매량이 많고 전 금융사들로 놓고 봐도 상위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LF 사태도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데 벌써 또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 걸 보면 이게 우리은행에 마냥 운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DLF와 구분지어야 될 건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니까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DLF처럼 이 헤지 펀드로 분류되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냐, 이런 점에서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DLF 검사 과정에서도 내부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상품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이를 두고 모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실적이나 수수료 수익을 무리하게 확대하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겨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수습 방안을 내놓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과 총수익 스와프 TRS 거래를 한 KB증권에 대해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부터 KB증권에 검사 인력을 투입해 라임 자산운용과의 TRS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도 라임 자산운용과의 TRS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부터 72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와 광역철도는 평소보다 20에서 30% 감축 운행되고 일부 열차는 승차권 발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서 주말 열차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현재 열차 운행이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습니까? KTX의 경우 오늘 기준으로 319편 중 237편만 정상 운행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율로 보면 74%입니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0%에서 70% 수준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중앙선 등 전철은 평소의 86% 수준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객 불편도 적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파업을 하는 줄 모르고 나왔다가 발이 묶여서 당황하는 승객들도 많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한 20-30분 주고 바로 탔죠. 2시간 차이 나는 거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좀 불편하네요. 이 같은 불편에 대해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전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운행이 중지된 열차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예약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후에 코레일 서울본부를 방문해 파업 현황과 비상수송 대책을 보고받았는데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한 이유, 그러니까 요구 사항은 뭡니까? 임금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차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1.8%를 넘기 어렵다고 나서면서 결국 파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안전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자회사 처우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는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측은 다른 주식 종목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져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나 폐지 또는 개선 기간을 주는 방안 중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인데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후 7일 이내에 코오롱 티슈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시장위는 15일 내에 재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모아지면 코오롱 티슈진은 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1년 뒤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유지 결론이 나올 경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의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네, 먼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재개 가능성이 꼽힙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인보사 임상시험 관련 보안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기업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봐야 할지 시장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액주주만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시장 충격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후보지로 전국시도 8곳이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접수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강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접수된 곳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8개 광역단체입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그린 모빌리티, 경남은 무인 선박 기술,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로 접수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특구로, 전남은 에너지 전달 체계 신산업, 대전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바이오 메디컬, 충북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계획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검토 등 2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개의 후보지 중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역의 기업과 대학은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구소도 있고 정부도 있고 파트너 기업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역동적으로 서로 일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오늘 선정된 8개의 후보지는 이달 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탑재된 세타2라는 엔진에 대해서 그간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9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당 차량에 대해 평생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이 세타2 GDI라는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 폐차할 때까지 엔진 결함을 무료로 수리해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결함으로 이미 피해를 받거나 엔진을 수리한 고객에겐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네, 세타2 엔진은 지난 2009년 개발됐는데 2015년부터 이 엔진을 단 차량이 주행 중 멈추거나 화재 사고가 나면서 결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엔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현대기아차가 미국 소비자들과 화해안에 합의를 한 겁니다. 대상이 되는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 현대기아차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한 조치를 국내 소비자에게도 같이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평생 보증 대상은 세타2 GDI와 세타2 터보 GDI 엔진이 탑재된 국내 차량 52만 대, 미국 차량 417만 대 등 모두 469만 대에 이릅니다. 국내 보증 대상 차량은 해당 엔진이 장착된 2010년에서 2009년형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벨로스터 N, 기아차 K5, K7, 소렌토 스포티지 차종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보상, 수리비 등으로 9천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는 대로 해당 소비자들에게 보상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국정감사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HDC 신라면세점의 밀수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이 관세청이 조사를 했던 게 지난 6월인데 지금은 이게 검찰로 갔네요. 네, 김용문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HDC 신라면세점의 면세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지난 6월 HDC 신라면세점의 전 대표인 이모 씨와 임직원들이 명품 시계 등을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조사 끝에 이 씨와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밀반입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내년 12월에 만료되는 HDC 신라면세점의 특허권 갱신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면세점 특허권 갱신 심사에서 임직원의 비리 여부는 전체 배점 중 1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문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HDC 신라면세점의 밀수 의혹이 2년 전부터 불거졌는데 그동안 관세청이 모른 척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그동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를 열흘 간격으로 발표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열흘간의 수출 실적이 오늘 발표됐는데 역시나 감소세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이번 달 수출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의 수출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5%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수출이 출발부터 부진하자 월간 수출액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품목별, 나라별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7%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선박은 23.8%, 석유 제품은 19.5% 줄었습니다. 다만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53% 가까이 급증했고 가전제품도 19.4%, 승용차는 15.9%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15%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도 각각 13.1%, 11.7% 감소했습니다. 반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8.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입은 어떻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부터 어제까지의 수입은 1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은 31.8% 급감했고 원유도 22%, 기계류는 18.8% 줄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57.8% 급증했고 정보통신기기도 9.1% 늘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무역 갈등 중인 일본에서의 수입이 24%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계무역기구 WTO 양자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 만에 양국의 통상 분야 고위급 인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입니다. 네, 현재 양자 협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일본은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양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자 협의는 우리나라가 한 달 전 일본을 WTO에 제소한 데 따른 분쟁 해결의 첫 절차입니다. 우리 수석대표인 정혜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에 앞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한편 사태의 조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이번 협의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일 양국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하는 만큼 더욱 치열한 논리 경쟁이 벌어질 텐데요.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규정한 관세무역 일반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안보 논리를 앞세워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번 양자협의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WTO 산하 분쟁조정기구의 재판부 격인 패널이 설치되고 장기간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된 가운데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무인 주문기, 이른바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기계들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무작정 이용을 해보라고 하니까 작동이 미숙한 고객들은 짜증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무인 주문기 앞에서 고객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안 돼? 무인 주문기와 한참을 씨름하던 이 고객은 결국 매장 점원에게 주문을 부탁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하나 못 뺐어. 2개만 뺐어.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최근 인건비 절감과 편리함을 위해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는 매장들이 급격히 늘면서 이처럼 익숙치 않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커피 한 잔을 주문해봤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주문하는데 총 12개의 선택사항을 눌러야 했고 주문 시간만 3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도움을 주는 점원들이 있지만 이른바 셀프 오더 시간이나 주문을 받는 직원이 아예 없는 경우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인 주문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약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불이익을 당하고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할 수 있는 뭔가 친절한 가이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무인화가 모두에게 편리한 것이 아닌 만큼 단순함과 친절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잠수함과 LNG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3,000톤급 잠수함 한 척과 미주 지역 선주가 발주한 초대형 LNG 운반선 2척입니다.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칼을 빼들었던 정부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널뛰고 혼란만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를 두고도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왜 미뤄졌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또 기온이 다시 금세 떨어지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여분의 겉옷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외출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선을 밑돌며 오늘과 비슷하게 덥지는 않고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무려 7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내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 선을 밑돌며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속초와 강릉에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일본 도쿄 남서쪽 부근 해상을 거친 상태인데요.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안가와 동해안 지역에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또 너울송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남은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